홀가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증산도 진리의 제3법인 우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자, 성공이라는 글자 한번 적어봤습니다. 성공.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공이란 우리의 삶을 최상의 행복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세상에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두고 출세했다고 합니다. 그죠? 출세를. 명예나 권력으로 세상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성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은 역설적이게도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로 만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허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에는 이미 행복과 성공에 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대자연의 변혁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천지 대자연의 변화, 그 이법에 대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적인 영어사전 출판사인 영국 콜린스사가 발표한 2020년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공세입니다.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공세. 여행이나 상호작용,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코로나 대유행이 2020년 지구촌을 지배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2019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단 1년 사이에 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블랙 스완이라고 하죠. 스완이 백조라는 뜻이죠. 근데 검은 백조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블랙 스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9,6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세기 이후 발생한 전염병 사례 중 사망자가 1918년 스페인 독감 다음으로 기록될 정도로 최악의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었고요. 각종 스포츠, 공연, 영화, 전시 등 모든 행사들이 연기되고 취소되었으며 초중고 대학교는 휴교,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 또한 얼어붙게 만들어 불황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사업체가 속출하였고 대규모 실직이 일어나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이 들어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 연초를 보내고 계시죠. 저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1차 유행 때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2달을 문 닫았으니까요. 지금도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언제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부는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의 요리사로 재직 중인데 이랜드 외식업계 전 직원이 이번 1, 2월 2달간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더라고요. 집안의 가장인데 이건 뭐 전염병은 전염병이고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대자연의 변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을 간과하고 살아왔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 우리는 그 대자연의 변화 속에서 공존합니다.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자연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해 갑니다. 이 변화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한 글자가 바로 역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이 역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형, 두 번째가 부력, 세 번째가 이간이란 뜻입니다. 자, 변혁이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고 이 이치는 참 쉽고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쉬운 대자연의 섭리, 그 이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우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주. 자, 우주라는 말의 의미 아시나요? 우리 인간과 대자연을 포함하고 있는 커다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주라는 말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은 해도 정확한 뜻을 생각해 보진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우주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집우, 집주죠. 지구, 집주. 우주란 무한한 시간과 그리고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 즉 앞에 집은 공간의 집, 뒤에 집은 시간의 집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이 살아 숨쉬는 거고요. 자, 이 우주라는 큰 공간과 시간의 틀, 그 우주가 가는 길을 누구도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장의 도표로 그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신데요. 종도사, 도의 스승, 도의 궁극의 스승이자 증산도의 지도자님 호칭입니다. 바로 이분이 1946년도에 이 도표 한 장을 그려주시면서 우리가 우주의 시간표를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천지의 정신은 바릅니다. 이 천지의 정신을 원십자로 표현하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이 원십자를 제대로 그려 이 돌아가는 공간과 시간의 틀을 제대로 알아야 우주의 바른 마음을 체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지의 정신은 바르기 때문에 모든 역사 결론은 사필귀정으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사필귀정이란 처음에는 시비, 옳고 그름, 곡직, 굽은 것과 곧은 것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동, 서, 남, 북. 동서남북 공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 하, 추, 시간의 집에 살고 있죠. 이 동쪽이라는 공간과 봄이라는 시간의 집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생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탄생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쪽 여름이라는 시공간의 집에서는 장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장 발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서쪽
가을이라는 시공간의 집에서는 렴, 수렴, 성숙, 열매를 맺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북쪽, 겨울이라는 시공간의 집에서는 장, 휴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봄철의 생과 여름철의 장이라는 시간은 모두 이 가을의 정신인 염이라는 수렴, 성숙, 열매를 맺기 위해 둥글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지는 동서남북, 춘하, 추동, 생장, 염장, 순환 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둥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전 2020장에 나는 생장염장 4일을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유한이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천지 만물과 인간이 이 생장염장이라는 우주 원리에 의해 영원히 순환하도록 짜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생장염장 속에 담긴 시간의 질서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의 생장염장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루에서 보면 생장염장은 생이 아침이겠죠. 아침. 그리고 장은 점심. 염은 저녁. 장은 밤. 아침, 점심, 저녁, 밤. 아침, 점심, 저녁, 밤. 아침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생하는 기운이고요. 점심은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죠. 저녁은 아침, 점심,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보면 하루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낮 시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저녁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녁이라는 염의 시간은 하루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내일을 위해 휴식합니다. 밤에 완전히 푹 쉬어야 내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 1년의 생장염장으로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나무인데요. 나무를 보면 그 이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봄에 씨를 뿌려 싹을 틔우죠. 봄에 씨를 뿌리면 싹이 틉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죠. 여름에 뜨거운 햇볕, 모진 비바람을 겪으며 자라게 됩니다. 가지를 치고 뿌리를 더 많이 내죠. 자, 그리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요. 가을 또한 봄,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쳐 열매를 맺게 되는 렴이라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 여름에 진액을 열심히 모으지 않으면 가을에 낙엽이 되고 낙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겨울은 완전한 휴식이죠. 겨울의 땅을 온전히 쉬게 하지 않으면 다음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우주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봄, 여름 생장운동은 뿌리에서 수액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로 뻗어나갑니다. 자, 근원인 뿌리로부터 멀어져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역도수라고 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하지만 가을이 되면, 가을로 들어가면 이 이파리의 모든 수액이 가지로 모아져서 그게 다시 줄기로 해서 뿌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자, 이 과정을, 이 변화를 순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을의 정신은 모든 생명력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데요. 원시 반본. 나무의 수액이 전부 가을에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무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이렇듯 가을에 뿌리를 차지 않고 근본을 잃어버리면 다 죽는다는 무서운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인간의 일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바로 생각연장 틀을 보면요. 생에 해당하는 건 유년기, 그리고 청년기, 저녁은 염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는 인생의 봄철이죠. 봄의 새싹처럼 여리며 세상 모든 것에 궁금한 시기입니다. 청년기는 인생의 여름철로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고요. 태어나서 26살 정도까지는 성장판이 열려서 활발한 성장 호르몬 작용으로 뼈가 굵어지고 키가 자라는데요. 청년기가 지나면 성장판도 닫혀서 더 이상 크지도 않습니다. 염장의 과정인 장년기, 노년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장년기는 인생의 가을철로 자녀를 낳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염의 시간대도 장년기에 결실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철로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크고 싶어서 크고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인간도 우주변화, 원리, 법칙 틀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시공간, 집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천재 정신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증산도 태상종도사님께서 봄은 모광지절, 여름은 화왕지절, 가을은 금왕지절, 겨울은 소왕지절이다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봄은 목기운, 여름은 화기운, 가을은 금기운, 겨울은 수기운. 이 수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과 도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음양오행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음양오행? 네. 간단히 기본 개념만 짚어보겠습니다. 유교 경전 중의 하나로 이 우주의 변화 섭리를 정리해 놓은 책인 주역 계사전에 이름, 일양, 지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음운동을 하고 한 번은 양운동을 하는 것이 자연의 근본 질서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음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햇볕을 받는 쪽을 우리는 양지라고 하죠. 그리고 햇볕을 받지 못해 어두운 곳을 음지라고 합니다. 자, 양지와 음지, 밝은 것과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리고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낮과 밤, 물과 불 등으로 음양이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양극의 두 생명 기운을 말합니다. 이 음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보면 오행이라는 5가지 기운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 화, 금수, 달력에서 늘 보는 한자죠. 자, 도표에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목기운은 땅을 뚫고 나가는 힘, 땅을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만물을 낳고 싹트게 하는 기운으로 계절로는 봄, 방위로는 해 뜨는 동쪽을 상징합니다. 화기운은 분열, 성장하는 기운으로 뻗어 나가죠. 화기운은
화기운은 분열, 성장하는 기운으로 여름을 나타내고 방위로는 남쪽을 뜻합니다. 그리고 금기운은 만물을 성숙시키는 기운으로 잘 익은 열매를 거두는 자르다, 커트의 의미를 가진 가을을 나타내거든요. 이 분열하는 불기운을 한번 맞고 두 번 맞고 완전히 감싸버리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숫기운은 만물을 폐장, 휴식하게 하는 기운으로 워터가 윈터의 어원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하나로 응축되는, 통일되는 기운입니다. 자, 겨울을 나타내고 방위로는 북쪽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목화는 양운동을 하고요. 목화는 양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금수는 음운동을 합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성질로 서로 대립하는 음과 양을 중앙에 토끼운이 중앙에서 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화, 토, 금, 술 5가지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이 목화, 금, 술 변화 속에 엄청난 변화의 마디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는 금생수. 금은 녹으면 물이 돼요. 그리고 안반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단한 바위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즉 금은 물을 생하게 해줍니다. 금생수. 그리고 겨울의 수는 봄의 목, 즉 수는 나무를 잘 자라게 하죠. 여기서도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수생목. 그리고 봄의 목은 여름의 화. 나무는 불을 잘 타게 해주죠. 그래서 목생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의 화에서 가을에 금으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화, 급, 금. 가을의 금기운을 금을 다 녹여버리는 버립니다. 즉 동쪽의 방향은 양은 위로 솟구치고 음은 밑으로 하강하는 건데요. 전혀 변화 운동의 방향이 다른 거죠. 동쪽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서쪽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입니다. 이 두 서로 전혀 다른 기운이 변화의 방향이 다릅니다. 봄, 여름은 모두 위로 솟구치지만 가을, 겨울은 음으로 하강하는 운동으로 뒤집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이 이번에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중앙에 토기운이 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양기운에서 음기운으로 넘어가는 마디에서는 반드시 화, 생, 토, 생, 금 해서 토의 중재를 받습니다. 불을 떼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그 재가 흙이 되어 금을 캐내죠. 포항제철에 쇳물을 부어서 찍어내는 틀이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령토 흙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흙은 불기운을 흡수해 충격을 덜어줍니다. 오행 변화에서 과연 토자리는 우주 입법이 변화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토자리 역할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는 이렇게 동서남북, 추나 추동, 생장, 염장, 목화, 금수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흘러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우주의 시간. 우리는 우주의 어느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식 가능한 시간대인 인간의 일생 그 너머에 더 큰 시간 주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생장 염장의 이법에 따라 천지가 인간을 내고 길러 성숙시키는 우주일련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역사 과정에서 살아온 인류가 그토록 갈구해온 대자연과 인간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새로운 이야기인 거죠. 우주에도 1년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의 봄은 인류가 지상에 화생하면서 태고 문명이 태동합니다. 우주의 봄은 우주의 여름은 태고 문명이 분화 발전하는 시대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됩니다. 우주의 가을은 봄, 여름 동안 성장해온 인류 문명의 진액을 수렴 통일해서 인류의 이상향을 지구상에 건설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의 겨울은 빙하기로서 새로운 우주 봄철의 탄생을 위한 하늘과 땅의 대휴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 우주일련의 소식을 동양과 서양에서 이미 밝혀놓았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무게의 단위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램, 킬로그램, 톤까지는 사용하니까 익숙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단위인 킬로톤 들어보셨나요? 거의 사용을 할 일이 없어서 잘 모르죠. 또 수의 단위도 알아볼까요? 1, 10, 100, 1000, 만억, 조까지는 다 아시죠? 조보다 큰 단위인 경, 해, 자양, 구간정 아마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주일련이라는 시간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지 일찍이 성자들이 그리고 과학에서는 여러 실험과 측정으로 증명해 놓았습니다. 먼저 동양의 우주일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로 상수학설에 기초한 우주관과 자연 철학의 독보적인 인물로 소광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광절 선생의 일화로 이분이 40년간 백원사라는 절에서 수도 공부를 마치고 하신 말씀이 이 천지 외에 다른 천지가 있다면 모르려니와 이 천지 안의 모든 일은 내가 모르는 바가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상제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도전 2편 32장에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나니 다 내 비결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소광절 선생이 이 우주가 12만 9,600년이라는 큰 시간 주기로 둥글어 간다는 것을 밝혀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우주 지구 1년의 시간, 년, 월, 일, 시. 자, 시간 12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가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12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12, 30, 12, 30. 그러면 30년이 모이면 어떤 시간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세라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1세가 됩니다. 자, 지구 1년에 30년이 모이면 1세가 되는데요. 이 1세라는 것은 우주의 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세대 차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로부터 30년을 한 세대로 보았던 거죠. 각 집안의 족보도 통상 30년을 주기로 갱신하거든요. 업데이트 됩니다. 이 1세가 바로 우주의 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규칙이 보이시죠? 12, 30, 12, 30. 자, 그렇다면 이제 이 1세가 12세가 되면 어떤 시간이 만들어질까요? 1운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1운. 우주의 하루, 시간, 단위인 거죠. 연도로 계산해 보면 1운은 12세 곱하기 30년 하면 됩니다. 몇 년이죠? 360년입니다. 360년이라는 시간이 1운, 우주의 하루의 시간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초중등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데요. 희한하게 우리 역사 속에서 큰 전쟁들이 약 360년을 주기로 일어나더라고요.
6.25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난지 아세요? 1950년에 일어나서 53년에 휴전을 합니다. 그 중간인 1952년에서 우리 360년을 빼볼까요? 1952년에서 360년 빼면 1592년. 1592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로 조선시대 가장 큰 전쟁인 임진왜란이 발발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또 빼볼까요? 1592년에서 360년을 빼면 1232년이 나옵니다. 바로 고려시대 몽골 침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우주의 하루를 주기로도 우리 역사 속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운이 30운이 모이면 어떤 시간이 만들어질까요? 1회라고 합니다. 1회. 우주의 한 달 시간입니다. 자,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30운 곱하기 360년 하면 18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만년. 엄청 긴 시간이죠. 자, 이 1800년은 우주의 한 달 시간으로 지각 변동과 문명이 태동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아틀란티스 문명 들어보셨나요? 네. 약 1만 년 전에 지각 변동으로 대서양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하는 전설상의 대륙이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기록에도 나오죠. 어느 날 이 섬 전체에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몰아닥쳤다. 그로 인해 아틀란티스는 화산 폭발과 해일에 덮인 채 24시간도 못 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설이 아닌 실존이었다는 것이 2005년 BBC 방송을 통해 방영이 됩니다. 독일의 한 교수가 위성 사진을 통해 스페인 남부 카디스 앞 해안에서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 신전과 일치하는 유적이 보였다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또 있습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원주민인 호피족 전설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1만 년마다 우주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자기들은 5번째 변혁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회전축이 뒤바뀌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 후에 그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된다 라며 순환 이치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많죠. 우주의 한 달인 1800년마다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어떤 선생님들께도 배우지 못했던 이 시간 주기의 변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죠. 바로 우주의 1년. 이 우주의 한 달 1회가 12회가 되면 우주의 1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1원이라고 합니다. 자, 1원. 우주 1년을 1원이라고 하고요. 시간으로는 12회 곱하기 1800년 하면 됩니다. 하면 바로 129,6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우주 1년 129,600년. 자, 이렇게 우주는 129,600년을 주기로 생장, 연장, 네박자 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서양의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우주 1년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KBS 1TV의 사이언스에서 지구 대멸종이라는 주제로 빙하기의 경고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학자들은 지난 100만 년 동안 지구에 7번의 빙하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약 10만 년 내지 13만 년에 한 번씩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수리기상학자인 밀란코비치가 1920년대 이미 빙하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약 13만 년을 주기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밀란코비치 이론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 있는 프라브나구의 호수에 쌓인 꽃가루 침전물을 분석해보니 약 12만 4천 년을 주기로 지구 기후에 큰 변화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결론을 정리해보면 우주는 약 13만 년을 주기로 엄청난 기후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죠. 즉, 우주의 겨울은 빙하기,
우주의 봄은 빙하가 녹는 해빙기. 그리고 우주의 여름은 완전히 빙하가 다 녹은 간빙기. 다시 얼기 시작하는 결빙기, 가을. 그리고 겨울인 빙하기. 빙하기, 해빙기, 간빙기, 결빙기. 빙하기, 해빙기, 간빙기, 결빙기. 놀랍지 않으신가요? 동양은 정확하게 12만 9,600년이라는 소식을, 우주 1년 소식을 약 1000년 전에 밝혀두었는데 서양과학은 불과 100년 전부터 이제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 우주 1년 소식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주의 한 달, 그리고 우주의 1년 주기마다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개벽이라고 하는데요. 열개자에 개벽이라고 합니다. 개벽이란 천개 지벽에서 온 말로 하늘 땅이 처음으로 열린 시원 개벽을 말하기도 하고요. 천지가 4계절로 새로운 질서를 열며 돌아가는 변화의 마디로서의 개벽이라고도 합니다. 10개자의 열벽자로 새로운 시간 질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우주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은 바로 개벽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1년에는 4대 개벽 운동이 있습니다. 계절의 바꿈 때마다 봄 개벽, 여름 개벽, 가을 개벽, 겨울 개벽이 일어납니다. 우주의 봄 개벽은 탄생 개벽으로 인간이 지상에 화생하고 인류 문명이 지상에서 시작됩니다. 우주의 여름 개벽은 봄철에서 우주의 여름으로 넘어가는 개벽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 개벽은 4대 개벽 중 가장 규모가 큰 개벽으로 인류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벽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의 겨울 개벽은 지상의 일체 생물이 멸망당하는 개벽인 거죠. 우주의 4대 개벽 운동 또한 생장, 염장, 네박자 운동을 벗어나지 않고요. 우주를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동양의 시간관은 순환론적 시간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산도에서 말하는 우주의 시간관이죠. 같은 동양의 진리인 불교는 제자리에서 순환합니다.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서 순환합니다. 불교의 시간관. 하지만 증산도의 순환론적 시간관은 1회 1진 한번 돌면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이런 순환 틀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 성장, 성숙, 휴식을 끝없이 거듭하며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인간이 생장, 염장, 일생을 거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의 윤회 사상도 포함되고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원시인류 변천 과정도 설명이 됩니다. 약 4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25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 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현생 인류라고 하는 약 4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말이죠. 전부 우주의 봄 시간대, 봄 개벽 때 탄생 개벽을 통해 지구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점점 진화 발전하면서 말입니다. 반면 서양의 시간관은 직선론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직선론적 시간관. 창조, 타락, 구원으로 서양은 시작과 끝, 그렇게 끝입니다. 더 이상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이분법적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증산도에서 말하는 가을 개벽, 전 인류가 모두 겪게 될 개벽을 서양 종교에서는 말세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간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주의 봄, 여름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봄과 여름을 선천이라고 하고요. 우주의 가을과 겨울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선천은 먼저 하늘, 후천은 나중 하늘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주의 봄, 여름은 선천 5만 년, 그리고 가을을 후천 5만 년이라고 하고요. 겨울을 빙하기 3만 년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선천과 후천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 선천은 상극 시대이고 후천은 상생 시대입니다. 선천은 상극, 그리고 후천은 상생 시대입니다. 본래 대자연과 그 안에서 태어나 사는 인간 삶의 목적,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선천 개벽으로 우주 일련의 봄이 시작될 때 지구의 중심축이 동북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지축 또한 양의 방향인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기운이 음기운을 능가하면서 천지에 상극 질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상극이란 서로 극한다, 경쟁한다, 극복한다, 제어한다는 뜻으로 선천 세상의 창조와 성장의 법칙입니다. 지구 일련의 봄에 초목의 씨앗이 차가운 대지를 뚫고 올라와 싹을 내고 여름철에 꽃을 피우듯 우주의 봄, 여름에는 인간과 만물이 무수히 생겨나 수많은 종족으로 분화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왔습니다. 봄철에 흙을 단단히 밟아주어야 새싹이 잘 자라고 시련을 겪어야 인간이 성숙하듯 지난 인류 역사 또한 상극이 주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 문명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과 통일의 후천시대가 열리면 상극의 우주 질서가 무너지고 가을 우주의 새 질서인 상생의 세상이 열리면서 전 인류가 한 집안이 되어 평화의 새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선천이 닫힌 시대라고 한다면 후천은 열린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천은 지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뚜껑 닫히는 쪽으로 지축이 기울어져서 닫힌 시대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선천은 지축의 경사로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등 모든 관계 속에 벽이 있습니다. 내 나라, 내 가족, 내 중심,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닫힌 시대라 통일된 문화가 아닌 각국의 지역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후천은 열린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없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훤히 알게 되어 거짓이 없는 그런 세상.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후천은 세계가 한 가족, 우주가 한 가족이 되는 세계 일가, 우주 일가 통일 문명이 열립니다. 자, 세 번째, 선천은 하늘과 땅을 높인 천존, 지존 시대였고 후천은 사람이 가장 존귀해지는 인존 시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 봄철은 천리지상 시대다. 봄철에는 땅이 비옥하고 토박하고를 떠나서 봄볕이 가장 많이 드는 데서 냉이 같은 것, 달래 같은 것이 먼저 나온다. 봄에는 지리도 소용없고 사람도 소용없고 햇볕 많이 드는 데가 제일이다. 봄철은 하늘이 만물의 만유의 생물을 내는 때니 천존시대다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여름철은 지리지상시대다. 좋은 땅에다 조상을 모시면 그 지기를 받아서 좋은 자손도 낳고 부자도 된다. 양택, 음택이 다 마찬가지다. 여름철은 땅이 만유 생명을 길러내는 때니 지존시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후천 세상은
가을에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사람이 천지를 대신에 거둬들이니 인존시대가 되는 것이다. 하시며 후천은 사람이 사람 노릇도 하고 사람이 땅 노릇도 하고 사람이 하늘 노릇도 하는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천문과 농정과 등 여러 과가 생겨서 비를 내려도 어느 지점에 얼마를 내린다 하는 것을 사람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져서 사람을 귀찮게 하고 못살게 하고 피해를 주잖는가. 또 가물면 농사를 못 짓게도 하고 말이다.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충청도 전라도 또는 혹은 강원도 어떤 지역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밀리를 내려라 하고 사람이 결정을 한다. 비 오는 영역 수량까지 사람이 정해준다. 문화가 거기까지 발전을 한다. 인종 문화라는 것이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상상은 잘 안 되죠. 자, 넷째, 선천은 어근 존양 시대였지만 후천은 정음 정량의 남녀 동권 시대입니다. 선천은 어금 존양, 즉 어머니 땅보다 아버지 하늘을 더 숭배하고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갖 모순과 부조리, 사회 악이 생겨나 모든 인간이 원과 한을 맺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후천은 그런 모순이 사라져 화기가 무르녹는 시대가 됩니다. 가을은 봄, 여름과 다른 음기운입니다. 그리하여 선천의 양의 시간대여서 남성 중심의 역사가 흘러왔다면 이제 가을의 음의 시간대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며 동시에 남녀 동권 시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은 양도 변화를 하고 후천은 음도 변화를 합니다. 양도 변화가 전부가 생명을 쏟아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면서 기운이 안에서 밖으로 뻗쳐나간다면 음도 변화는 생명을 거둬들이는 변화로 기운이 밖에서 안으로 수렴되어 들어옵니다. 즉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은 목생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다지 큰 변혁이 없습니다. 내내 같은 양도 변화로 생장 분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질적인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름은 양기로 분열 성장을 하지만 가을은 음기로 수렴 통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 극, 금의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 봄 개벽 이후 성장 분열하던 대자연의 질서가 가을이 되면 천지에서 모든 생명을 거둬들이는 수렴하는 질서로 확 뒤집어집니다. 바로 극, 즉, 반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 1년 4계절 개벽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의 마디가 바로 이 선후천 개벽, 그 중에서도 후천 개벽인 것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후천 개벽. 그렇다면 이런 반복적인 개벽 운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전 11편 118장 4절을 보면 상제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우주 1년의 개벽운동은 바로 소우주인 우리 인간을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즉 지구 1년의 목적이 초목농사 추수라면 우주 1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농사 추수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주의 열매가 인간이라고요? 왜 인간이 우주의 열매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콩은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자기와 똑 닮은 콩을 열매 맺기 위해 뜨거운 햇살과 비바람을 견뎌냅니다. 이 자연의 초목들은 전부 자신과 닮은 분신들을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 둥글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대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 사람은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생겨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두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 인간은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요. 지구의 산이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큰 뼈대로서 지맥으로 연결되어 있듯 인체의 수족과 사지가 골절로 잇대어 있고 비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 것처럼 인체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다면 우리 몸에는 5장 6부가 있습니다. 또 1년 365일에 맞춰 우리 몸에는 365혈이 있고 24절기가 있듯 우리 몸에는 24척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얼굴의 이목구비를 칠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의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본진리책 66페이지에 있습니다. 1986년 영국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모든 별자리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보았더니 합성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듯 이 우주는 자기와 가장 닮은 우주의 열매, 인간을 통해 대우주의 꿈과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한 인간으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요? 우주 일련의 이법을 깨치고 나면 나 자신이 바로 우주의 꿈과 소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는 없느니라. 시속의 저루를 철이라 하고 어린아이의 무지몰각한 것을 철부지라 하여 소년으로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노인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철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류는 이 우주의 1년 시간대에서 어디쯤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입니다. 4대 개벽운동 중에 가장 규모가 크며 우리 인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로 가을 개벽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자,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는 말씀에서처럼 인류는 지금 우주의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천지질서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왜 우주의 여름철 말기일까요? 어떻게 하추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자, 여름이라는 계절은 어떤 특징이 있죠? 더워요. 네, 덥죠. 첫째, 덥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잘 익습니다. 그런데 더워도 너무 덥죠. 덥다고 하니 딱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그렇죠. 바로 지구온난화.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나사에서 공개한 빙하 사진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금세기 내로 빙하가 다 녹아내릴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와 함께 이것은 12만 5천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빙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몰디브, 베네치아, 투발루,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 등 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투발루는 나라의 섬들이 대부분 바다에 잠겼고 남은 땅들도 해수면 높이가 4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정말 개벽이라는 상황이 피부에 와닿을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미트로비카 박사 연구팀은
해빙으로 지구의 균형이 깨져서 지구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이동하게 되면 그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엄청날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빈번한 강진과 화산 폭발로 지구환경 전문가인 팀 플래너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티핑 포인트에 임박해 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묻혀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병난으로 전 세계가 혼란한 상황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둘째, 여름은 분열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죠. 자료를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봄에 탄생한 우리 인류는 여름철 말 폭발적인 증가로 현재 77억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 많은 인류를 수용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류는 역사상 가장 발달된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우주산업, 그리고 최근에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혹시 3D 프린팅 들어보셨나요? 이제 3D 프린터로 건축뿐만 아니라 사람의 각막, 장기까지 만들어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여름은 꽃이 활짝 핍니다. 우리가 한 해살이 식물만 보더라도 여름에 꽃이 피고 이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한 종교 철학도 세분화 다양화되어 세계 4대 종교인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비롯해 유교도교, 조로아스터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또 교단을 나누어 수많은 종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불교만 482개, 개신교는 374개 등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종교도 우주 여름의 분열의 극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하지만 양의 분열 작용이 극에 이르면 계속 발전 성장하지는 않죠. 그 극에 이르면 음의 수렴운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극즉 반, 터닝 포인트.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 개벽기에는 천지의 질서가 바뀝니다. 앞으로 개벽이 될 때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벌어져서 푹푹 빠지고 무섭다. 산이 뒤집혀 깔리는 사람, 땅이 벌어져 들어가는 사람, 갈 데 없는 난리 속이니 어제 왔다가 오늘 다시 와보면 산더미만이지 그 집이 없느니라. 즉, 우주의 여름 시간대, 지구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운행하여 1년이 365일과 4분의 1일이었던 천지 질서가 가을 개벽을 맞아 기울어진 자전축이 바로 서면서 지구의 공전 궤도 역시 정원으로 바뀌어 1년 360일로 바뀌게 됩니다. 23.5도로 기울어진 지구 자전축이 바로 선다고요? 상상해보지도 못한 사건이죠. 과연 가능할까요? 저도 과학 시간에 지축이 기울어져 있다고만 배웠지 그 지축이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선생님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2004년 12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대지진 시에 수마트라 섬이 남서쪽으로 36m가량 이동하는 등 지축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지구축이 실제로 6.9cm 이동했다는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2010년 2월에 칠레 대지진 때는 지구의 자전축이 8cm가량 움직였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1년 3월에 발생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9.0 강진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일본 열도 전체가 2.4m 정도 이동하고 지구축도 10cm가량 움직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지축이 정립한다는 것이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요. 천지 질서가 우주의 사계절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 미치고 자빠진다.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속담들도 각자의 의미대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사실 선천의 충미로 기울어진 지구 자전축이 바로 설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2004년 9월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내용에서도 지구 자전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을 개벽, 후천 개벽기에는 천지 이법에 따라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섭니다. 23.5도로 기울어져 있던 자전축이 바로 서게 됩니다. 리히터 규모 9.0이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지구 자전축이 10cm 이동한 결과가 그렇게 참혹했는데 이번에는 23.5도로 기울어진 축이 단시간에 정립하게 됩니다.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일 것입니다. 앞으로 천지개벽을 한다.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에는 며칠 동안 세상이 캄캄하리니 그때는 불기운을 걷어버려 성냥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을 것이요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리라. 유명한 영지자인 루스몬 고메리는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그 기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그 기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주 원리와 부합하는 깨달음의 말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지축 이동 전에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두 가지 특별한 경고가 있게 됩니다. 오래된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들 세자르에게 보낸 편지에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또 낯선 병이 달마티아에서 유행하다가 널리 퍼져 모든 대지를 멸망시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에 지구 반대편 조선 땅에서 태어난 철인이 있습니다. 바로 남사고 선생인데요. 남사고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돌림병이 세계 각국에 만국에 퍼지는 때 토사와 천식의 질병, 흑사병,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지자들은 비록 그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핵심은 다름 아닌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일어나는 지구 극이동과 대변갑을 경고한 것입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춘생추살이란 천지가 봄에는 은혜로서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봄, 여름에 생장시킨 생명을 시종자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축 정립과 대변겁의 가을 개벽 현상도 이 우주 변화 이법의 틀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앞서 살펴본 우주의 동서남북, 춘하 추동, 생장 염장, 목화 금수의 네 박자 운동도 크게는 봄에는 물건을 내는 춘, 생, 가을에는 추, 살. 이 두 박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가을에는 죽인다.
가을에는 죽인다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결실을 맺죠. 봄에는 물건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봄에 뿌린 씨들이 100% 가을에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열매를 맺기 위해 쭉정이로 떨어뜨리는 게 더 많습니다. 또한 겨울은 완전히 쉬어야 다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주의 선천개벽 때 처음 생겨난 인간은 여름철까지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가다가 여름철 말이 되면 천지에서 인간 세상의 성장과 분열을 한순간에 정지시키는 손길, 바로 추살 기운으로 가을 천지가 내뿜는 서리빨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춘생 추살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큰 변국이 와서 지구상의 인간 생명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때는 인간 씨를 추리는 때입니다. 지금은 온 인류가 이 세상 변화에 눈뜨고 개벽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변화의 실체를 알고 있을까요? 도전 말씀에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결국 알아야 삽니다.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다. 모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화 관상의 명대사입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진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과연 현상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 그 위기의 파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바로 이 우주가 흘러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주 일련 소식이죠. 우리 인생은 길찾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공의 길. 지금의 성공의 길은 바로 생존의 길입니다. 지금은 생존이 곧 성공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라고 하고 차가 가는 길을 차도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천지 대자연이 변화해 가는 길을 한 글자로 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도라는 단어가 길바닥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이 도라는 것은 도터구나. 야, 너 정말 도사구나. 영어 도사구나. 야, 쟤는 컴퓨터 도사구나. 쟤는 유튜브 도사야. 쟤는 도를 통했어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도라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라는 한 글자 속에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모든 깨달음이 도라는 한 글자 속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에는 음양짝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재. 이 도와 재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도를 깨달을 때 바로 또 다른 진리의 핵심인 재를 깨닫게 되거든요. 도의 결론이 재다, 바늘과 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 년 역사문화의 국통,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뿌리 역사 7150년 역사를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면서 그 문화의 중심에 있는 재, 바로 상재, 이 두 글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의 핵심인 재가 다스리는 우주의 길, 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화, 극, 금, 후천, 추살이 들어오는 여름, 가을이 바뀌는 절정에서 4005만 년 쌓여온 상극의 원한이 여기 와서 하극금의 추살 기운을 만나 폭발합니다. 이때 바로 천지의 토자리에 계신 천지조와 하나님, 우주의 절대자이자 우리 인류가 역사 속에서 잊어버렸던 그 상제님이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화극금의 세상과 하나님의 강세 소식을 이미 모든 성자들과 영지자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 보면 석가부처는 질병겁이 일어나는 그때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이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신다 고 하면서 미륵불을 병든 세계를 고쳐주는 대의왕이라고 했습니다. 미륵불께서 장차 인간 세상에 오셔서 병든 대자연과 인간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대의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전한 대의왕 소식을 기독교에서는 병든 천지와 인간을 구원하여 새롭게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 이 세상 모든 고통과 불행을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병들었다, 이 우주가 병들었다고 하시며 천지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을 천상 궁전으로 불러 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여시는 상황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요. 전쟁과 역병 끝에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지는 천지와 인간 세상의 모든 병적 요소, 즉 불평등과 부조화, 모순과 죄악, 갈등이 완전히 치유되고 하늘과 땅,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대의왕 미륵불이 여시는 용화세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교에서는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대한 충격의 대변화 속에서 천지의 주인이신 한 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제출호진, 주역 설계 전에 제출호진이라 하여 곧 상제님께서 인류의 모든 병과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동방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역의 결론으로서 공자가 인류 구원의 소식으로 전한 가장 멋진 말입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결국 이 한 분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바로 그 한 분, 천지의 원주인이신 천상의 상제님께서 진멸지경에 처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871년 신민년에 한반도 땅에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가을에 이 미성숙한 산천의 문화를 익히고 성숙시키기 위해 시루증, 시루의 정신, 그리고 매산, 통일의 정신, 성숙과 통일의 가을 세상을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호를 증산이라 하셨고 그래서 증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천에 맺혀있는 이 원한, 상극의 불덩어리 원과 한을 다 끌어내는 해원을 통해서만 선천 상극 세상을 후천 상생의 새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증산상제님의 이 세계 통치 법도는 새 세상 문을 여는 개벽의 도인 바로 해원을 통해 상생의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즉 선천 5만 년 쌓인 발전된 생명과 원한의 생명을 바로 이 토자리가 출현해서 발전된 것은 성숙 통일의 열매로 그 뿌리, 줄기, 이파리, 진액을 모두 모아 통일의 완성된 문명을 창조하시고 이 원한은 바로 풀해자, 원통할 원자, 이 해원의 진리로 궁극의 치유를 완성하십니다. 상제님의 강세 소식과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는 차후 교육에서 꼭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을 개벽 시간대에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것일까요? 과연 착하고 바르게만 살면 될까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살면 될까요? 여기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알아야 합니다. 개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의 현상이며 진리의 물결입니다. 증산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었던 우주 일련의 가을 개벽 소식을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개벽철을 사는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천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인류를 한마음으로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조화, 통일해서
가을철 새 진리를 열어주신 우주 통치자 상제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나만 닦으면, 나 혼자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불교는 나만 닦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인주의 구원관입니다. 하지만 증산도 상제님 진리는 조상과 자손이 함께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모든 조상들의 음덕, 그 공덕이 자손에게 와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증산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증산도 소식이 잘 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베풀며 살았느냐, 남을 해코지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5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결산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으니까 예쁘고 그래서 살려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에 자기가 뿌린 씨앗, 선의 씨앗과 악의 씨앗의 총 결과로서 이번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태주고 사는 것, 손해보고 사는 것이 자손에게 복의 씨앗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핏줄, 바르게 산 핏줄이 이번에 살아남는다. 하지만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선천 5만 년 계주의 마지막 주자이자 이 500년 고목을 살리는 그 새순 하나, 이 순구멍과 같은 자손이 진리에 크게 깨어나고 크게 자각을 하게 되면 5만 년 역사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제님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바로 이 조상과 자손의 관계. 자손 하나 숨구멍이 막히면 5만 년 뿌리가 공멸하는 이 증산도 구원론의 지엄한 소식에 눈을 뜨셔서 하루살이 불나방같이 불기둥에 한번 빠지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 눈앞에 이 끝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성공의 길이자 가을 사람으로 열매 맺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